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4년 수능을 대비해서 6월, 9월 모의고사 정리한 자료 같이 한번 보면서 수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 기술윤리학 뭐예요? 그렇죠. 윤리학의 분류 중에 하나죠. 자, 도덕적인 담론에서 논리적인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다. 자, 도덕적인 담론이 뭡니까? 혹은 도덕적인 명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규범 혹은 도덕적인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담론, 도덕적인 명제의 논리적인 추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추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추론은 주로 규범윤리학에서 하죠. 자, 규범윤리학에서 만약에 사람들은 행복을 좋아하니까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결론을 낸다면 행복을 추구하라라고 해가지고 왜 행복이 선이지라는 이런 결론, 행복을 추구하니까 행복을 추구해라. 행복은 선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하는 규범윤리학적인 주장이 논리적으로 검증 가능해, 타당해, 그것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핵심 과제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은 뭐예요? 규범윤리학의 이러한 전제, 규범윤리학이 지니고 있는 이런 전제가 과연 타당한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메타윤리학 입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에 비해서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타당한지를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도덕적인 진술을 구성하는 도덕적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야 된다. 자, 이런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의 학문적인 목표는 기존 윤리적인 담론, 윤리적인 진술, 윤리적인 명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과연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중요한 학문적인 목표인데 그러면 그들이 쓰는 언어, 의미 이런 것들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런 언어의 의미를 혹은 그런 진술 그런 도덕적인 주장이 진입 판단 가능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한 언어의 의미나 혹은 도덕적인 추론이라든지 도덕적인 주장들이 진입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학문이라면 어때요?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규범윤리학 기존의 그런 규범윤리학적인 그런 주장이나 담론이나 그런 명제들을 다루는 학문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를 하려면은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라든지 그들이 사용하는 추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혹은 타당한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규범윤리학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탐구를 중시해야 된다. 자, 규범윤리학은 뭐예요? 자, 규범을 주장하죠. 이 규범이 옳으니까 이렇게 실천해. 이렇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을 하고 그런 옳은 행위를 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규범윤리학의 핵심 과제죠. 다음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기술윤리학은 기록하고 서술하니까 기술윤리학이라고 했죠. 어떠한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런 현상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기술윤리학의 핵심적인 탐구 과제입니다. 자, 현대 덕윤리 맥킨타이어 입장입니다. 맥킨타이어가 주장한 서사적 자아라는 개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서사라는 건 뭡니까? 그렇지. 역사를 의미하고 바로 공동체의 역사가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역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말하는 자아를 서사적 자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맥킨타이어가 공동체주의자고 덕윤리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공공선을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은 뭐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덕뿐만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인 정체성은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9번 불교, 10번 도가 동양윤리적 접근입니다. 불교의 오온이라는 개념의 뜻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상을 구성하는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하지만 5가지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서양 윤리의 그런 원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원자는 뭐예요? 독립적인 실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결국 깨질 수 없는 근본적인 구성 물질을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온은 이 원자 같은 실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온 또한 뭐예요? 오온은 기본적으로 색수 상행식, 이 중에서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측면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각도 다 실체가 아니라 다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각각도 실체가 아닌데 그것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인 나 또한 그렇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온이 모이면 생이고 오온이 해체하는 것이 죽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생로병사 다 뭐예요? 그죠? 고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로병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하고, 자, 윤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상하다라는 게 허무하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 변하지 않는 존재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체인데 불교에서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영구 불변적이고 그 다음에 남과 독립되고 이런 속성을 지닌 존재거든. 자,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에서 이런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오온도 실체가 아니고, 그 오온으로 구성된 나 또한, 이제 실체가 아니라, 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남과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다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자, 그래서 오온이 실체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도가 할게요. 자, 죽음관에서 상과 죽음은 명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명이라는 것은 운명, 즉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사는 것도 필연적이고 죽는 것도 자연적인 질서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도가의 명은 자연적인 질서, 순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 유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천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교에서의 천명은 뭐예요? 자, 이때 천은 하늘을 뜻하죠. 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얘기한다면 도덕적인 신, 도덕적인 주제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주제자가 인간에게 도덕적인 마음, 도덕적인 본성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보존하고 실현하는 것이 인간이 수행해야 될 천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언어가 나오지만 각각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 정리를 하세요. 11번입니다. 도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의 순환은, 기의 순환은 계속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를 잃었던 기가 흩어진다라고 해서 그 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계속 순환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동양윤리적인 입장에서 본성이라는 의미는 도가, 유교, 불교에서 다 씁니다. 하지만 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의미하고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성 혹은 성이라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자, 이때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은 도덕적인 주제자, 도덕적인 명령자, 인격자를 뜻한다고 했죠. 이러한 존재를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 도덕적인 마음인 즉 인을 부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고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자, 불교에서도 본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본성은 불성을 의미하고 이거는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거 셋 다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지.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라는 거죠. 13번, 14번 동양윤리적인 입장입니다. 접근이죠. 자, 도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운명이다라는 표현,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고 유교에서도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명에 달려 있고 자, 그런데 뭐예요? 부유해지고 귀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유교는 천명사상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죠? 세상을 주재하는 그런 존재를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유교의 천명사상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다음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싱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민불복종 공리주의 입장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좋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결과의 좋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결과적인 유용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음 자 16번 싱어 시민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의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자, 싱어와 롤스는 둘 다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을 하죠. 오히려 이런 민주적인 질서라든지 민주적인 기본 원칙을 수호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얘기를 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작용도 생겨서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렇지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면 시민불복종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즉 공리주의는 결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롤스 시민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 자, 정의 원칙이 뭐 한다고요?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한다라고 보는 거죠. 정의 원칙에서 지도되어야 된다. 그렇지. 롤스 같은 경우에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는 정의 원칙이 있죠.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그런 법률과 정책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18번 롤스 싱어 시민불복종은 법의 부정의함을 다수에게 어때요? 강요하는 거 아니죠. 호소하고 알리기 위해서 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19번 싱어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적인 원칙, 민주적인 이념 이런 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념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20번 볼게요. 시민불복종을 통해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존중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처벌을 감수를 하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시도하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는다는 점에서 법치를 존중하고 항의 진지성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존중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롤스의 시민불복종입니다. 자, 21번 볼게요. 롤스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는 정의로운 법 제정을 보장할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정해야 돼라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기준은 있지만 그러한 공정한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는 어때요? 어떤 방법이 현실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지? 다수결의 원칙을 쓰고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 다수결 원칙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 다수결 그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바로 민주주의적인 결정 방식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 그 자체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에요? 그렇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제정된 법 중에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 경우에는 그것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수결 원칙 그 자체는 존중합니다. 이거 자체가 부정의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다수결 원칙 그 자체는 뭐예요? 이런 불완전한 절차죠. 그지? 다수결에 의해서 항상 공정한 법을,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차라고 봅니다. 자, 롤스의 시민불복종입니다. 이익 집단의 시민불복종도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이익 집단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뭐 경제인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간호사협회라든지 뭐 이러한 자신들의 이익, 그렇죠? 공통의 이익, 공통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을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익 집단도 시민불복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정의 원칙인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 항상 개인이 주체해야지 뭐 시민불복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이익 집단이 주체가 되어서 시민불복종을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23번. 자, 정의로운 체제 하에서도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룰스는 보통은 우리가 절차적 정의라고 얘기하죠.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데 이때 절차가 공정한 결과도 공정하다라고 보는 이때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자,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는 상황은 바로 분배 원칙인 정의 원칙에 합의하는 상황은 그렇지 공정한 절차가 확보된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 그렇지 무지의 배를 쓰고 있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그런 공정한 절차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고 이런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의된 원칙은 정의롭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절차, 즉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입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공정한 결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결과를 실현할 공정한 절차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의 법을 제정하는 상황은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사회계약설 중에서 홉스 입장입니다. 24번.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에 있어서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의 개념이 자연 상태에서는 없었죠. 자, 그리고 이런 전쟁과 같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발휘합니까? 그렇지. 자,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겐 그 계기는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 생명에 대한 위협감, 공포심인 즉 정념을 계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념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다소 약간 부정적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약간 정념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홉스는 이 공포심이라는 정념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인 이성에 의해서 뭘 인식한다? 자연법을 인식한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계기 및 인간의 능력은 정념과 이성에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자연법이라는 계약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를 추구하는 이성을 발휘해 사회계약을 맺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자, 자연법을 인식을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성에 의해서 사회계약을 맺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홉스가 얘기하고 있는 자연법은 자연 상태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도덕 법칙이 아니고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평화 규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화를 추구하라고, 두 번째가 자연권을 포기하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법을 준수하라가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25번.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주권자가 누굽니까?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죠. 절대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의 힘으로 평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유지되고 그런 평화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권자의 절대 권력의 보호 아래서 국민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제정할 입법자는 바로 주권자죠. 그런 주권자가 정한 법에 근거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자, 2024년 수능 대비 6월 9월 모의고사 정리하는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5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